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의 강력한 실세로 떠오른 김여정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북한 전역에는 숙청설과 암살설이 급속도로 퍼졌고 김여정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체포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김여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국가보위성 최고위 간부의 최초 증언으로 북한 정권 내부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탈북민 박정호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15년간 일하며 최고 권력층의 기밀을 다뤄온 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김여정의 개인 금고 관리자로 지명됐습니다. 평소 김여정은 누구도 믿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북한 최고 권력자 김여정의 개인 금고 관리자라니?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강력한 실세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는 자리였거든요. 임명받던 날 김여정이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서 제 어깨를 꽉 잡더군요. 그런데 임명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여정이 갑자기 중국 출장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결정된 일이었죠. 평소 모든 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던 김여정 치고는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출발 직전 저를 불러 금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며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순간 김여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거든요. 김여정이 떠난 지 3시간 후 저는 그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북한 최고 권력자의 개인 금고를 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열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붉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극비 의료진 보고서였거든요. 당뇨 합병증 악화로 인한 급성 심부전 위험도 심각, 의식 잃는 횟수 급증, 보행 불가능 단계 진입이라는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북한 경제 붕괴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전국 식량 배급 시스템 완전 마비, 군부대 내 아사자 속출, 탈영병 급증이라는 믿기 힘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던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성대국을 외치지만 내부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문서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부 분열 상황 분석 보고서였어요. 인민군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일부는 쿠데타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군단장들이 은밀히 접촉하며 김정은 제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지막 문서에서 왔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작성한 고위 간부 충성도 평가 및 권력 승계 계획서였어요. 오라버니 김정은이 쓰러질 경우를 대비한 상세한 권력 장악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죠. 수십 명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 대상, 회유 가능, 절대 신뢰로 분류해 놨더군요.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행히 절대 신뢰 항목의 말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구체적인 숙청 명단까지 작성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핵심 간부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언제 실행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계획돼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쿠데타 설계도였습니다. 문서를 읽는 동안 제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제 목숨도 위험해진 거였으니까요.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요. 갑자기 복대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큼성큼 빠르고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서둘러 문서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부하 직원인 박성호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박성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김여정 동무와 관련된 문서가 군부에 유출됐다는 긴급 보고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금고를 열어본 걸 누군가 봤던 걸까요? 박성호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유출시킨 사람이 바로 박성호 자신이라는 거였어요. 15년간 함께 일하며 저를 형님처럼 따르던 그가 저를 배신한 겁니다. 박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어요. 중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그의 처남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곧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인민군 정찰총국에서 처남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김여정의 기밀 문서를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박성호도 어쩔 수 없었다며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분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2시 김여정이 중국에서 긴급 귀국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김여정이 공항에서부터 보위부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명목상으로는 호위였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죠. 김여정의 표정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김여정은 곧바로 평양 자택으로 이송된 후 즉각 연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택 주변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경비를 서기 시작했어요. 출입은 완전히 통제됐고 전화 연결도 차단됐습니다. 북한 최고 실세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거였죠. 심지어 음식까지도 독살 위험 때문에 검사받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김여정의 최측근이었던 리명수 부국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공식 발표로는 심장마비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리명수는 평소 건강했고 나이도 40대 초반이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시신을 가족들도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리명수의 죽음 소식이 퍼지자 암살설이 삽시간에 확산됐어요. 평양 곳곳에서 독살됐다는 소문, 총살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김여정과 가까운 사람들이 차례로 제거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김여정과 관련된 간부들이 하나둘씩이 아니라 때로 체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0명씩, 30명씩 끌려갔습니다. 새벽 3시에 집으로 찾아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평양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당 간부부터 국가보위성 직원들, 심지어 김여정과 한 번이라도 대화해본 사람들까지 모조리 조사받았어요. 숙청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양 전체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도 보위부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체포는 아니었지만 무자비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조사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데도 조사관들은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김여정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금고에서 뭘 봤는지 끝없이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도청당할 걸 알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절규하더군요. 자신은 억울하다고 오라버니 김정은을 보호하려던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에서 체념과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새벽 4시 김여정의 자택에 보위부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김여정의 집이 순식간에 포위됐어요. 장갑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는지 알 수 있었죠. 김여정은 끝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큰 소리로 항의하며 완강히 거부했어요.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누이이며 당 정치국권이라고 외쳤죠. 심지어 요원들을 밀치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김여정을 제압하는 과정이 처참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오면서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심지어 신발 한 짝도 벗겨진 채로 채 강제로 밀어 넣어졌어요. 북한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연행되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차에 태워져 끌려간 후 완전히 행방불명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느 감옥에 수감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평소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보도되던 조선중앙방송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지워져 버린 거였어요. 김여정이 행방불명된 지 하루 만에 평양 전체에 처형설이 퍼졌습니다. 김여정이 이미 총살당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처형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김여정 처형설이 퍼지자 평양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정은의 친누이도 이런 꼴을 당하는데 일반 간부들은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말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고발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웃음소리조차 사라졌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여정이 사라진 이상 그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저뿐이라는 거였어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부터 권력 승계 계획, 군부 분열 상황까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된 겁니다. 이 깨달음이 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만이 김여정의 금고에서 본 그 끔찍한 문서들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당뇨 합병증, 북한 경제 붕괴, 군부 쿠데타 계획까지 말이죠. 이런 기밀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밤마다 극한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저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계속 엄습했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제 상태를 눈치챘지만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가족 모두가 위험해지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더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여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결국엔 들킬 테고 그때는 가족까지 모두 죽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절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북한에 남으면 우리 가족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말이에요. 탈북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북한에 남는 것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탈북 루트를 정해야 했어요. 북한에서 나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서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거나 비무장지대를 넘거나 중국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었죠. 저는 중국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었거든요. 중국에서 라오스, 그리고 태국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계획했어요. 이 루트는 다른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즉시 북송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중국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중국 연변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사촌 박성진이었죠. 박성진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이었는데 가끔 북한 친척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박성진과 연락하는 일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화하는 모든 통화는 감청당하거든요. 저는 평소 업무상 알고 있던 우회 경로를 이용했어요. 중국 접경 지역에 밀수업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통신망이었습니다. 박성진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다행히 박성진은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약속해 줬습니다. 단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박성진이 제안한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변에 도착하면 그가 차를 준비해서 라오스 국경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라오스에서는 현지 브로커가 태국까지 안내해주고 태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탈북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비용만 해도 수천 달러였고 각 단계마다 브로커들에게 줄 돈도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평생 모은 외화를 모두 꺼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며 몰래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비상금을 외화로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 돈이 이제 제 가족의 생명줄이 된 거였어요. 돈을 세어보니 가족 4명이 탈북하기에는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중국에서 박성진이 빌려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한국에 정착하면 갚겠다고 약속했죠. 가족 회의를 소집하는 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큰아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작은아이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숨기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탈북을 결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었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가족의 생명이 걸린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결행일 새벽 3시 저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의 옷가지와 비상금뿐이었어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 지역까지는 기차로 12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검문에 걸릴 위험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국가보위성 신분증을 이용해 출장이라고 속였어요. 가족들은 동행 가족이라고 했죠. 기차 안에서 저희 가족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고 아내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어요. 국경까지는 이제 몇 킬로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구간이었죠. 국경 수비대의 감시가 삼엄했거든요. 미리 연락해둔 현지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안내인은 저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탈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안내인이 알려준 계획은 이랬습니다. 밤 11시에 두만강 상류의 얕은 지점으로 이동해서 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대에는 국경수비대의 순찰이 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낡은 농가에 숨어서 7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저는 계속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1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안내인이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농가를 나서 두만강으로 향했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안내인은 손전등도 켜지 말라고 했어요. 불빛이 보이면 국경수비대에 발각될 수 있다고 했죠.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이 얼어있긴 했지만 얼음이 생각보다 얇아 보였어요. 안내인은 조심스럽게 얼음을 확인한 후 건널 수 있다고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부터 건너기 시작했어요. 발을 얼음 위에 올리는 순간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였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면 그대로 끝이었거든요. 강 가운데쯤 왔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발 아래 얼음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찬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지만 아직 반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목숨을 걸고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다행히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 차례였어요. 아내가 먼저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얼음이 또 깨졌습니다. 아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떻게든 건너왔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가족이 두만강을 건너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북한 국경수비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군가 강을 건너간 흔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수비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저희를 찾고 있었어요.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탕탕탕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거리가 멀어서 총알이 직접 날아오지는 않았지만 무서웠습니다. 저희는 머리를 숙이고 중국 쪽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30분 정도 뛰어서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진이 미리 연락해둔 집이었어요. 집주인은 저희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공안에 잡히면 즉시 북송되거든요. 집주인은 하루만 숨어 있다가 바로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들이 수시로 조선족 마을을 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트럭 화물칸에서 3일을 버틴 끝에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현지 브로커를 만나 태국까지 갔어요. 태국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가족들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겪은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저희가 북한 탈북민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출동했어요. 그들이 저희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을 때 비로소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태국에서 한 달간 대기한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시간 비행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모두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이들도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에 신기해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새로운 긴장이 시작됐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떨렸어요. 국정원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저희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민 조사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조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조사관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반 탈북민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죠. 조사관들이 제 신분을 확인한 후 고위 간부들이 급히 투입됐습니다. 국정원 북한 담당 부서장까지 직접 나와서 조사를 진행했어요.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거였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서 저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부터 털어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위험, 의식을 잃는 횟수 증가, 보행 곤란 심화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조사관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 소식에 조사관들이 당황했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 붕괴 실상을 설명했을 때였어요. 전국 식량 배급 시스템 완전 마비, 군부대 내 아사자 속출, 탈영병 급증 등의 내용에 조사관들이 경악했습니다. 특히 군부 분열 상황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인민군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일부는 쿠데타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여정 숙청 과정을 설명할 때는 조사관들이 메모를 멈추고 집중했어요.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서 내용, 고위 간부 충성도 평가, 구체적인 숙청 명단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한 정부가 전혀 몰랐던 북한 내부 권력 구조의 실상이었거든요. 조사관들은 제 증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몇 번이나 확인 질문을 했어요. 정말 김여정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김정은의 건강이 그렇게 심각한지 계속 되물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금고에서 직접 본 문서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제 증언이 끝나자 조사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제가 제공한 정보의 신빙성과 파급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대한 기존 분석을 완전히 뒤바꿔야 할 수준의 정보였거든요. 조사 다음 날 국정원에서 제게 추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청와대와 국방부에 즉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국정원 담당자는 제 정보가 남북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북한 경제의 실질적 붕괴 상황, 군부 내 분열 등이 모두 확인된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북한 내부 불안정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충격받은 건 시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변기에서 물이 나오고 휴지가 비치돼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첫날 밤 샤워할 때 경험한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찬물로만 씻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계속 수도꼭지를 만져봤어요. 식사 시간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었고 양도 충분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어져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밥과 반찬이 넉넉하게 나왔고 심지어 과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컸어요. 큰아이는 처음 햄버거를 먹어보고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콜라를 마시고 나서 계속 트림을 하며 신기해 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었던 음식들이었거든요. 하나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한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만이 절대 권력자였으니까요. 언론 자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도 놀랐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정치범수 용소에 끌려가거든요. 여기서는 대통령까지도 비판할 수 있다고 하니 충격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찬양 방송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아내는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신기했어요. 컴퓨터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 자체가 귀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검색창에 김정은이라고 치니까 수많은 정보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 사용법도 배웠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전화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받은 사람만 전화를 쓸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휴대폰 게임에 푹 빠져서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하나원 생활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가족과 함께 산책할 때였습니다. 아무런 감시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북한에서는 어디를 가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교육 담당자들도 친절했어요. 북한에서 온 저희를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고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남한 사회의 자유로움에 감격해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한 후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꿈 같았던 희망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어요. 가장 먼저 겪은 문제는 일자리 찾기였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15년간 고위 간부로 일했다는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면접관들은 제 이력서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북한 비밀경찰 출신을 믿고 고용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죠. 첫 번째 면접에서 받은 충격이 가장 컸어요. 작은 회사 사무직에 지원했는데 면접관이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북한에서 사람 죽인 적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행정 업무만 담당했다고 설명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면접이 끝났습니다. 열 번째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이 불안해할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보위부 출신이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일했는데 여기서는 몸으로 때워야 했어요. 첫날 집에 돌아와서는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수군거리며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가끔 뒤에서 간첩 아니냐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심각했어요. 큰아이는 고등학교에 편입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이들이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어야 했고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더 심한 건 놀림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일부 아이들이 큰아이를 보고 빨갱이라고 부르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흉내를 내며 웃기도 했어요. 큰아이는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고
학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팀을 나눌 때 아무도 작은 아이를 뽑지 않았어요. 급식 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황도 힘들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 있어서 말만 해도 어디서 왔는지 티가 났거든요. 일부 손님들은 아예 다른 계산대로 가버리기도 했어요. 마트 동료들도 아내를 멀리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업무 외에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며 버텨나갔어요.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희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점차 안정된 삶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처음엔 북한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동료들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임금도 올랐고 드디어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했어요. 큰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따돌리던 친구들도 하나둘 다가왔고 이제는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작은 아이도 축구부에 들어가면서 많은 친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인정받아 부계산원으로 승진했어요. 북한 억양도 많이 사라졌고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에 함께 수다를 떨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생활이 안정되자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김여정의 금고에서 본 그 끔찍한 현실을 남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먼저 탈북민 단체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몇 명을 상대로 이야기했어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 북한 경제 붕괴,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연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고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 아이들도 이런 활동을 지지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했던 큰아이가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북한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발표를 할 때마다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경험이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교육 자료가 된 거였습니다. 요즘 저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제 동료들과 일반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김여정의 금고에서 본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 사람들 말이에요. 밤마다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저희 가족처럼 자유를 누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